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공부하시면서? 네. 오늘 지적 공부의 복구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지적 공부의 복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프린트 받으신 거 다 꺼내시고요. 다 붙여 놓으셨죠? 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프린트는 10월달까지 보실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걸 거의 다 암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10월달까지는 다 암기하셔요. 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데 이 수집된 정보는 왜요?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이 지적공부가 멸실이 된다든지 크게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 멸실이라는 개념은 요게 소멸되었다라는 뜻이고 실은 분실된다 이런 뜻이에요. 훼손은 크게 망가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공시기능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공시기능이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되니까 이 지적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적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토지의 표시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소유자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었을 때 지적공부를 다시 만드는 거 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개념과 관련해서 세 군데에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이 중단된 상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맞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이란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 없이 복구돼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겠죠. 따라서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그러면 복구할 신청이 없다면 계속 중단된 상태가 유지되겠죠. 따라서 신청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복구한다. 그래도 틀린 지문입니다. 지체 없이 복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이 토지의 표시 부분도 복구가 돼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 부분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토지 표시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복구하는데 이 관련 자료는 멸실 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인지 복구 당시 관련 자료인지 이게 또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점은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시점이에요. 먼저 멸실 훼손돼야지만 나중에 복구하겠죠. 그래서 이 멸실 훼손 시점과 복구 시점이 시간적인 갭이 존재해요. 시간적인 갭이. 문제는 요 중간에 이 관련 자료가 위조가 된다든지 변조가 된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복구한다면 이 잘못된 자료가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해야지만 이러한 잘못된 자료가 제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당시가 아니라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소유자 부분인데 소유자 부분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복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가지고 소유자 부분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등기부 갖고 소유자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판결 갖고 복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개념과 관련해서 이 세 군데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구 절차가 출제가 됩니다. 복구 절차가 이 복구 절차는 순서까지도 출제를 합니다. 순서마저도 복구 절차의 개별적인 내용도 기억하셔야 되고 순서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복구 절차가 이루어질 때 토지 소유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정보는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소유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정보는 뭘까요? 면적이 될 겁니다. 왜? 가격이 면적 갖고 주로 결정이 되죠. 위치는 옮길 수 없죠. 위치는 옮길 수 없으니까 위치가 아니라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복구 절차는 면적 위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면적 위주로.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74쪽을 보시면 셋째 줄에 보시면 복구의 주체가 나와 있죠.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왜?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복구도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파일 형태,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만 관리합니까? 아니죠. 시도지사도 관리하고 있죠. 따라서 복구의 주체도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주체가 둘입니다. 지적소관청도 되지만 누구도 포함됩니까? 시도지사. 그래서 거기 넷째 줄 보시면 시도지사, 지정구수 구청장 괄호 안에 있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시적 지적공부의 공부는 복구의 주체가 지적소관청이지만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수 구청장, 지적소관청. 그래서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지체 없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복구자료 나와 있는데 거기 첫째 줄에 멸실훼손 당시라는 문구 있습니까? 멸실훼손 당시 밑줄. 토지의 표시 부분은 멸실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밑줄 치죠. 부동산 등기부가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복구 자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토지의 표시 부분은 멸실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관련 자료 중에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붙은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라는 문구가 붙은 관련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미확정 자료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되는 게 뭐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반 정도는 살았는데 아직 반은 남아 있어요. 예. 살아보니까 세상이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붙은 자료는 미확정 자료입니다. 따라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붙은 자료를 가지고 이 토지의 표시 부분을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이나 출제가 됐는데요. 거기 이번에 복구 자료를 보시면 계획이라는 문구가 붙은 자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 넣으십니다. 두 번이나 출제가 됐고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써 넣으셔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요걸 좀 더 명확하게 날을 세우기 위해서 프린트가 나간 거예요. 요 프린트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이 복구 절차는 줄은 나중에 칠 거예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데 치중을 둘 겁니다. 요거 프린트 다 피셨습니까? 그렇죠. 지적공부가 멸실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공부를 지체 없이 다시 만들어야 되죠.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적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할 텐데 이를 복구자료를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를 복구자료를 조사한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복구자료 조사를 통해서 각종 자료들이 수집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수집된 자료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돼요.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문자 형태로 주로 만들어진 자료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대장에는 면적이 등록되니까 이 면적과 관련된 자료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은 그림 형태죠. 따라서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그림 형태의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 안에는 그 토지의 모양이 담겨져 있는 자료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적 공부는 공유지역 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는 항상 존재하는 장부는 아니죠.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죠. 맞습니까? 두 번째,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땅값이 비싼 지역에만 있는 장부죠.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나 지적도로 임야도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구자료를 수집해서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겁니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들일 테고 그 자료들 안에는 면적과 관련된 자료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그림 형태의 자료가 될 테고 그 자료 안에는 토지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자료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안에는 면적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는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서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게 돼요. 조사된 면적도 있고 측정된 면적도 있습니다.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문제는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다르다는 겁니다.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차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이때는 대장이 도면보다 더 중요한 장부니까 이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굉장히 작을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고 측정된 면적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너무 큰 경우, 두 개의 면적이 너무 차가 크다면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측량에 들어가야 돼요. 또한 조사된 면적은 있는데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아예 없는 경우, 이때는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측량에 들어갑니다. 첫째 뭡니까?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너무 큰 경우.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측량에 들어가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복구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복구 측량을 통해서 각종 자료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에 만들어진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에 있던 복구 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어느 자료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수집된 새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니까 기존의 복구 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기존의 복구 자료는 잘못된 거니까 기존의 복구 자료에 근거한 경계와 면적도 잘못된 거예요. 기존의 경계와 면적이 잘못된 거니까 경계와 면적을 조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해야 될 겁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되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를 합니다. 15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5일 이상 게시를 한 다음에 불만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게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까지 다 완료가 됐다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될 겁니다. 요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한 번 듣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지금 하는 것은 뭐 이해 뭐 이런 것보다는 흔적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10번 이상 반복이 될 거예요. 이거 10월 달까지 갖고 오셔야 돼요. 10월 마지막 날까지 갖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에요. 그냥 말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해했다고 해도 책 덮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말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느끼셔도 괜찮은 거예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다시요. 이 지적공부가 멸실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를 복구자료를 조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복구자료 조사를 통해서 각종 자료들이 수집이 됐을 텐데 이 수집된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에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그림을 작성합니다.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라는 그림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러면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게 돼요.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라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라고 한다면 차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이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조사된 면적과 이 측정된 면적의 차가 너무 큰 경우 이때는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 없고 측정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가 크니까 이때는 측량에 들어가게 돼요. 또한 조사된 면적은 있는데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교 기준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도 복구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구 측량에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된 면적만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복구 측량에 들어가는데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자료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에 존재하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복구 자료는 잘못된 것이고 기존의 복구 자료에 근거한 경계화 면적도 잘못된 거니까 경계화 면적을 조정해야 됩니다. 경계화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보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화 면적을 조정하고 경계화 면적이 조정이 됐다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불만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알려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는데 이 이의 신청은 별도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게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 절차까지 이제 다 완료가 됐다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됩니다. 얼핏 말 되죠? 네,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이거 처음에는 이거 기억 안 나십니다. 다만 흔적은 남겨진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는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줄은 3월 달에 줄을 칠 거고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76쪽에 거기 니은이 있습니까? 니은. 요거는 체크를 별도로 좀 해주십니다. 체크를. 거기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는 복구되고, 즉 대장 형태는 복구가 됐다는 겁니다. 문자 형태의 대장 형태의 장부는 복구가 됐는데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도면 형태는 아직은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림 형태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어요. 대장 형태는 복구됐는데 도면 형태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축적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축적변경이에요. 그러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경계와 면적이 훨씬 정밀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경계와 면적이 정밀해질 테니까 보다 정밀한 경계와 면적 좌표를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도면을 다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밀하지 못한 도면 복구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됩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바둑판 모양의 도면을 다시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면은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도면을 복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대장 형태는 복구됐는데 도면 형태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복구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왜?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되니까. 따라서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요 니은 지문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77쪽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가 나올 텐데 여기서 지적 정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지적 제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적 정리라는 부분인데 한 10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지적 정리는 민법 지식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등기법 지식이 조금 더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요거 지적 정리는 3월 달부터 할 것이고 오늘은 토지 이동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뭡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소재, 두 번째, 지번, 세 번째, 지목, 네 번째, 면적, 다섯 번째, 경계, 여섯 번째, 좌표.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소는 소재가 될 테고 지는 지번이 될 테고 지는 지목이 될 테고 면은 면적이 될 테고 경은 경계가 될 테고 좌표는 좌표값이 될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인 정보가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재지, 행정구역 바뀌면 소재지 달라지죠. 지번은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한다면 지번이 바뀌어요. 지난번에 분할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 보셨죠? 그래서 분할의 경우 또는 합병의 경우 지번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밭에다가 밑에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설치하고 주거용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목도 바뀔 수가 있어요. 면적, 분할이나 합병이 된다면 면적 바뀌겠죠. 그 다음에 분할이나 합병이 된다면 경계도 바뀌고 좌표값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달을 이, 동은 움직일 동.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상한 용어들은 전부 다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라고 했죠. 네, 나중에 바뀔 거예요. 토지 변경으로. 이게 일본식 용어예요.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15년쯤 전에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거.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고요.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거.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를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서 토지 이동의 개념이 확장이 됐는데 확장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개념을 출제합니다. 확장된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의 개념은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이동, 토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게 되겠죠. 요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도 등록되어 있을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해야 될까요?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면 행정구역 바뀐 걸 여기 고쳐줘야 되겠죠. 소재지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다면 이거 반영해야 되겠죠. 여기 고쳐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름, 개명하면 달라지겠죠. 주민번호, 성전환 수술하면 달라지겠죠. 주소 이사를 하면 달라지겠죠.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러요. 소유자 이동이라고 왜 안 부르냐? 이 이동이라는 개념은 생명이 없는 무기체가 달라질 때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은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동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졌다면 여기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고쳐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소유자 변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이에요. 변동이라는 것은 소유권자가 달라질 때 변동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변경이라는 용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다 달라질 때 변경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고쳐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고 해서 소유자 정리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 정리한다고 해서 소유자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는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적 정리에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적제도에서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로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3월 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쓴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토지 이동에 관한 제도예요.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토지 이동이 있고요. 이 일반적 토지 이동은 뭐냐면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 이게 원칙적인 토지 이동,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는 경우,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예외적인 토지 이동이 있는데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수한 토지 이동은 토지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예요. 다시요. 토지 자체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예외적인 토지 이동이 될 겁니다. 이 일반적 토지 이동 좀 읽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신규 등록 따라 읽으셔요.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처음 오신 분들은 신기하죠?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쓰기도 전에 아셔요. 네. 다섯 번째 뭡니까? 지목 변경. 처음 오신 분들은 자꾸 읽으셔야 돼요. 여섯 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가 바다가 됐다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 공부의 내용들은 다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
이 6가지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반적 토지 이동은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골고루. 그런데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이 요 등록 전환이 조금 어려울 테고요. 그 다음에 요 합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보실 거예요. 왜 어려운지를.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은 이렇게 였죠. 등축, 지토행. 등축, 지토행. 이렇게 암기가 되셨습니다. 이 등은 등록상 정정을 얘기할 테고, 축은 축척 변경을 얘기할 테고, 지는 지번 변경을 얘기할 테고, 토는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토지의 표시 방법 중에서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은 평 단위를 썼어요. 100평, 200평, 300평.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씁니다.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그게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이에요. 다섯 번째,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자체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등축, 지토행 이렇게 외우셨는데 특히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읽어나 보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골고루.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요것도 약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1번부터 한번 읽어나 보겠습니다. 익숙해져야 되니까 공간정보법은 용어만 익숙해지면 틀릴 게 없습니다. 다 득점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번호 부를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1번 신규 등록, 2번 등록 전환, 3번 분할, 4번 합병, 5번 지목 변경, 6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지정도 한번 읽어보죠. 등록상 정정이죠. 1번 등록상 정정, 2번 축척 변경, 3번 지번 변경, 4번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5번 행정구역 변경, 명칭 변경. 그럼 이러한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토지 이동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에 관한 이러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해서 토지 소유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 이동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처분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번복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재판은 최종적인 권리구제수단이에요. 그 이후의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처분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이동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가 있고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냐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고 이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헌재와 대법원이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었느냐면 토지 소유자가 전이라는 지목을 대라는 지목으로 바꿔달라고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거부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지목 변경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둘이 다툰 건데요. 지목 변경을 신청했더니 지적소관청이 거부 처분을 한 사안인데
이때 대법원 입장에 의한다면 번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전히 전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켰는데 누가 이겼느냐? 헌재가 이겼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취소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게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구도 출제됐고 이 문구도 출제됐고 이 문구도 출제가 된 사안이에요. 워낙 중요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이겼으니까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뭐라고요? 행정처분.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 대한 사건이 뭐였다고요? 지목변경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 출제가 됐던 기출지문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토지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신청, 예외 직권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신청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소유권자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에게 최우선적인 신청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제3자가 이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세 번째,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별한 예외 규정은 어느 경우에 있느냐면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합니다. 이유는요, 이 토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이에요.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버리면 이 토지개발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토지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공공성이 너무 강하니까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합니다.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이동 신청권을 누가 행사해야 되느냐? 요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원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 했던 거예요. 12월 달에. 그렇죠. 또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위 신청. 그러면 여기서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할 수가 없어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게 되면 제3자가 대신 신청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 대위 신청은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요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를 대위신청이라고 불러요. 이 대위신청은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공공사업. 공공사업도 공익적인 사업이죠. 그런데 공공성이 이 정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목적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있죠?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이 인정한 사람. 그렇죠.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할 때 이를 법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은 팔다리 가지고 사회생활 하겠죠. 그런데 법인은 팔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사회생활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걸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럼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법인의 팔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것도 헌법이론상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팔다리는 없고 대신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팔다리 역할을 한 자는 대표기관이라고 했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와 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이동을 대신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는 이거죠. 맞습니까? 이때 여기 404호 아니지 404호 요 하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자이 아파트 1001동 404호 뭐라고 부릅니까?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이 1001동이 16개로 구분되었죠. 이 구분된 하나를 얘기할 때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요 토지를, 아파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등기법 할 때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은 보통 소유권입니다. 보통은 99%는 소유권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101호 소유자부터 404호 소유자 16명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16명이 다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따라서 일정한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의 대표자가 이 토지에 대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러면 이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을 때 이때 이 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가 뭡니까? 2학년 분들 소유권자들이 구성한 단체가 뭐예요? 왜 웃으세요? 뭐예요? 왜 남인 척 하세요? 빨리 뭐예요? 민법에서 하시는 건데 직권법에서 관리단 들어보셨습니까? 관리단이 이 구분 소유권자들로 구성된 단체예요. 이 관리단에 대표자가 있을 텐데 누굴까요? 관리인. 이 관리인이 이 소유자들을 대신한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나중에 민법을 아셔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어요.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합니다. 10명 미만일 때는
별도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이것도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고 대신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돼요. 되셨을까요? 관리인이나 대표자가 토지 이동을 대신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아파트 부지는. 되셨을까요? 두 번째, 아파트 부지인데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있겠죠? 건설 사업 시행자가 이 아파트 부지에 토지 이동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채권자는 소유자인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유자인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한 필지 토지. 예를 들어서 100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이 한 필지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것도 민법이죠. 민법의 내용이에요. 담보 책임. 민법의 담보 책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와요. 일부 매매. 그러면 일부 매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사적 자치 원칙상 일부 매매는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죠. 문제는 일부 매매는 가능하지만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등기법상. 그러면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죠. 쪼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분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가서 분할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토지 이동 분할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대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신청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 을은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갖추지 못하니까 소유권 취득이 안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따라 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분할 신청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을에게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건 채권이에요. 이 일부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 갑에게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이건 채무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권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권자. 이거 기출지문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은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을이 지상권자라고 한다면 요 갑은 채무자입니까? 설정자입니까? 설정자입니다. 물권자에게는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설정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한다는 문구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채권자만 대위 신청이 가능한 것이지 물권자는 채무자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나 보죠. 한번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안 읽으시는 분들은 한 65점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시험장에서. 읽으시는 분들은 95점. 다시요. 1번 공공사업,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적, 3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4번 채권자 대위 신청. 이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뒤따라 나오는 지목이 8개가 존재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철제, 천구, 유, 수, 하, 도.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 8개의 지목이 뒤따라 나와요. 그렇다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묘지가 되었을 때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까? 묘지가 되었을 때. 묘지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천은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차문자예요. 하천. 구는 국어. 국어는 또랑을 얘기한다고 했죠. 또랑구, 또랑거. 그 다음에 유는 유지. 유지는 유자가 물방울 머무를 유자입니다. 지는 연못지자예요. 땅지자가 아니라 연못지자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고여 있어서 연못 형태가 된 부지. 이게 유지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된 거예요. 댐, 호수, 그 다음에 뭐 있죠? 저수지, 소류지 이런 것들을 유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는 수도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 그래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우리 공간정보법 시간에 나오면 철제, 천구, 유수학도 8개의 지목이 뒤따라 나옵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고 틀린 지문으로 만듭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순서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의 순서는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는 이 토지 이동 결정하기 전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 계획의 이름을 토지 이동에 관하여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어떻게 출제하느냐면 요 동자를 출제합니다. 동자를 어떻게 출제하느냐? 용자로 출제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출제하느냐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게 맞는 용어죠. 그런데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출제합니다. 토지 이용은 무슨 뜻이에요? 사용한다는 뜻이죠. 토지 이동은 무슨 뜻입니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용이 아니라 이동인데 자꾸 이용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텐데 그 조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이동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가 이루어지면 각종 정보가 수집되겠습니까?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장부에 적어야 될 겁니다. 그 장부의 이름은 뭘까요? 토지이동조사부라고 부릅니다. 토지이동조사부에 그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적어야.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야. 그러면 각종 정보가 토지이동조사부에 수록되겠죠. 그러면 그 조사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낼 테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하겠죠. 중요한 정보 추리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이동조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조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조서라는 서류는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피의자 신문조서. 어떻게 하셔요? 네? TV에서. 그럼 피고인 신문조서 들어보셨죠?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예요. 피고인 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부릅니다. 지적소관청은 국가기관으로 보니까 이것도 조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이동 조서까지 작성이 되면 이 작성된 토지이동 조서를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라는 서류에 토지이동 정리하겠다는 결의서에 첨부합니다. 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나중에 보실 거예요. 지적정리에서 보실 겁니다. 이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해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순서까지 출제합니다. 요게 다시 보죠.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수립한 계획의 이름이 뭘까요? 토지이동 현황조사계획 수립. 계획이 수립됐으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조사 나가야 되겠죠. 이 조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조사가 이루어지면 각종 정보가 수립될 텐데 이 수립된 정보를 장부에 적어야 되겠죠. 그 장부의 이름은 뭘까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부. 아니죠. 토지이동 조사부. 그렇죠. 토지이동 현황 조사부가 맞는데 그걸 너무 기니까 줄인 거예요.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을 겁니다. 그러면 장부에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을 텐데 그 장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 만들죠. 서류의 이름이 뭡니까? 토지이동 조서 작성. 조서까지 작성이 됐으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이 조서를 첨부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출제가 안 된 문자는 없습니다. 다 2번 이상 출제가 된 것만 지금 써놓은 겁니다. 되셨을까요? 물론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너무 걱정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책을 보실 건데요. 책을 보시기 전에 잠시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